서울의 겨울은 늘 무겁고 차가웠다. 빌딩 사이로 몰아치는 바람은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었고 지친 얼굴들 사이에서 한지훈 역시 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마포구의 반지하 방에서 시작되는 그의 새벽은 배달 오토바이의 시동 소리로 깨어났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현실은 그에게 그 어떤 사무직 기회도 허락하지 않았다. 경력도 배경도 없는 청년에게 서울은 늘 경쟁과 낙오만을 요구하는 도시였다. 지훈이 반지하 방을 나올 때마다 서울의 공기는 차갑고 삭막했다. 그는 배달 가방을 메고 골목을 빠르게 지나쳤다. 라이더들이 흔히 하는 농담처럼 오늘도 도시의 속도에 밀리지 않기 위해 그는 그저 쉬지 않고 뛰어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지훈이 일을 멈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와 대학에 다니는 여동생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의 가장 역할이 너무 일찍 그의 어깨 위에 올라앉았다. 그날도 지훈은 배달과 아르바이트를 번갈아 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다. 저녁 무렵 편의점 테이블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려던 순간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한 뉴스 기사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신화그룹 윤강호 회장이 하반신 마비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외동딸을 돌볼 동행자를 공개 모집한다는 기사였다.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학벌, 경력, 나이, 외모 어떤 것도 상관없다. 단 하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회장은 그 대가로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의 보수를 약속했다. 지훈은 처음엔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이런 자리는 결국 재벌가에 어울리는 엘리트들이 가져갈 것이고 자신 같은 반지하 청년이 끼어들 틈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사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희망이 꿈틀댔다. 정말 만약 이 기회가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면. 배달을 마치고 반지하 방에 돌아온 그는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신화그룹의 공식 모집 공고를 정독했다. 기사와는 달리 공고문은 매우 진지했고 조심스러웠다. 직무는 단순 간병이 아니라 환자의 정서 회복을 돕는 장기적 동반자. 회장은 최고 전문가들도 손을 쓰지 못한 딸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화려한 배경도 능력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외로움을 느끼는지,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떤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지, 그의 삶이 힘들었기에 그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배달을 나가기 전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다. 컴퓨터로 쓰는 자기소개서 대신 손편지를 선택했다. 이 시대의 손편지는 어쩌면 구식일지 몰라도 그는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편지에는 그의 어린 시절, 가난했던 가족 이야기, 어머니를 위해 일했던 시간들, 삶이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들까지 모두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당신의 딸이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편지와 함께 직접 작성한 3개월 심리 회복 계획서를 첨부했다.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들이 적혀 있었다. 계획서는 비전문가가 쓴 것이라 하기엔 놀라울 정도로 진지했다. 며칠 후 신화그룹 본사로 서류를 제출하러 간 날,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유리벽과 대리석으로 가득한 로비, 까다롭게 보이는 직원들과 완벽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그 속에서 반지하 청년 한지훈은 극도로 작아 보였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제출하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습니다. 이제는 운명에 맡기겠습니다. 그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6일 뒤 지훈은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신화그룹 인사팀입니다. 한지훈 씨 맞으신가요? 지훈은 숨을 멈췄다. 서류 심사 결과 1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모레 오전 10시 본사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도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손이 떨렸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 오는 기회였다. 반지하 방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이 정말로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면접 당일, 지훈은 이는 힘껏 다듬은 셔츠와 오래된 구두를 신고 신화그룹에 들어섰다. 대기실에는 화려한 학력을 가진 지원자들, 외국어를 유창하게 쓰는 사람들, 심리학 박사까지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의심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차례가 왔다. 면접은 예상보다 깊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지훈은 솔직했다. 무력했던 순간들, 가족을 위해 견뎠던 시간들, 누군가를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고 곁에 머무는 법을 배웠던 경험까지. 그는 꾸밈없이 모두 이야기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지훈은 침묵 속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3일째 아침, 신화그룹에서 최종 연락이 왔다. 한지훈 씨,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9시 회장실로 오십시오. 그 문장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다. 한지훈은 신화그룹 회장실 앞에 서 있었다. 도무지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웅장한 복도와 무게감 있는 문 앞에서 그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다. 문이 열리고 조용한 비서의 안내에 따라 그는 회장 윤강우를 마주하게 되었다. 윤강우는 백발의 중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 편지와 계획서를 읽었네. 인위적인 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 특히 억지로 일으키려 하지 않겠다는 문장이 마음에 들었지.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기다리고 곁에 있어주는 것. 윤 회장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내 딸 다운이는 이제껏 누구에게도 마음을 연 적이 없네. 전문의도, 상담사도, 가족도 자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맡기겠네. 대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네. 그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동정하지 마라. 내 딸은 동정받기 위해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지훈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동정이 아닌 존중. 그게 그가 하고자 했던 방식이었다. 이틀 뒤, 지훈은 신화그룹의 사택 중 하나인 양평 별장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호숫가 근처에 위치한 고려한 저택, 철저히 관리된 정원, 그리고 침묵에 둘러싸인 집, 이곳이 윤단이 1년 넘게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곳이었다. 도착 첫날, 지훈은 긴장한 채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다. 직원들은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의 눈길은 자연스레 거실 한쪽에 놓인 휠체어로 향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그녀, 윤다운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눈을 들지 않았다. 창밖 어딘가를 응시한 채 표정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긴 머리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생기는 없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한지훈입니다. 앞으로 조금 귀찮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대답은 없었다.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예상했던 반응이라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닿은 옆에 작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서울이 많이 추웠어요. 마포구 골목은 눈이 녹지 않아서 미끄러워요. 저희 집은 반지하라서 물이 새기도 하고요. 그래도 오늘은 컵라면이 좀 따뜻했어. 그는 누군가에게 말하듯 그러나 대답을 기대하지 않듯 이야기했다. 다운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 다음 날도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작은 메모지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오늘 기분은 어땠나요? 혹시 보고 싶은 색이 있나요? 좋아하는 계절은 어느 쪽인가요? 그는 꽃집에서 가장 작은 꽃다발을 사 그녀의 방 앞 탁자에 놓았다. 하루는 라넌클로스, 하루는 틀릿, 또 하루는 해바라기. 그는 꽃말을 적어 메모지와 함께 놓았다.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 어떤 날은 허탈하고 어떤 날은 무력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싫지 않았다. 다은과의 대화는 없었지만 그는 그 침묵이 단순한 벽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다은이 있는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창문 앞에는 작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하얀 종이 위에 연필로 그린 그림 하나.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똑바로 서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아주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그림이었지만 지우는 바로 알아차렸다. 그건 바로 며칠 전 다은 옆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말했다. 그림, 참 따뜻하네요.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그녀의 방 앞에 커피 대신 따뜻한 유자차를 두고 짧은 메모를 남겼다. 오늘 그 그림 정말 고마웠어요. 나중에 또 보여주세요. 그 메모는 다음 날 사라져 있었다. 대신 컵받침 아래에 연필로 조그맣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라넌클로스의 꽃말은 매력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지호는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듣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아주 천천히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듯 노트북을 켜고 적었다. 그녀는 말이 없지만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서두르지 않고 옆에 머무는 것.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이 공간에 이 사람에게 묘한 애착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지 못했다. 이 조용한 평화가 곧 어떤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저녁, 랑평의 별장은 유난히 고요했다. 한지우는 늘 그렇듯 다은의 방 앞에서 조용히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지만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방 안의 공기가 어딘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는 책을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익숙한 침묵 속에서 그녀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문득 방 안에서 들려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휠체어의 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작은 진동도, 그녀의 숨소리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다은이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침대 옆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미세한 기척이 느껴졌다. 그 문은 다은의 드레스룸으로 연결되는 작은 공간이었다. 지훈이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다은이 서 있었다. 그녀는 서 있었다.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벽을 짚지도 않은 채 얼굴에는 놀람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고 지훈을 본 순간 마치 금지된 행동을 하다 들친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버렸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지 마요. 그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내뱉는 듯한 간절한 울림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다은 씨, 어떻게? 오지 마요. 제발. 다은은 벽으로 몸을 밀어붙이며 숨을 급하게 몰아쉬었다. 그녀의 다리는 분명 흔들리고 있었지만 단지 오랫동안 쓰지 않아 불안정한 것일 뿐 움직임 자체는 명확했다. 지호는 더 가까이 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은 씨, 놀라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결국 버티지 못한 다리가 힘을 잃은 듯 보였다. 지훈이 다가가 도우려 하자 그녀는 작게 몸을 떨었다. 말하지 마요. 아빠한테도, 아무에게도. 지훈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물었다. 언제부터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바닥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반년 전부터요. 혼자 연습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지훈은 그녀에게 억지로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다은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다리 감각이 돌아오는 게 무서웠어요. 다시 아빠의 계획에 갇힐까 봐 다시 병원에 끌려가고, 다시 전시회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할까 봐. 그녀는 지훈을 잠시 바라봤다. 눈동자의 두려움이 선명했다.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딸도, 재벌가의 후계자도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저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그녀가 얘 모든 치료를 거부했는지, 얘 누구도 만나지 않았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계속 아픈 척을 한 건가요? 다은은 눈을 감았다. 아픈 척이라기보다 숨은 거예요. 숨을 곳이 그 휠체어밖에 없었으니까. 그 말은 마치 고백 같았지만 동시에 지난 시간 동안의 절망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맴도는 한 가지 질문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럼 저는 해요. 제 앞에서는 걸을 수 있다고 말한 거죠. 다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저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를 걷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당신만은 제 옆에 앉아주었어요. 그래서 숨길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훈의 가슴은 묘하게 아려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은 방 한편의 책상 위에서 멈췄다. 걸려있는 노트북 화면에는 아직 보내지 않은 이메일이 뜨고 있었다. 제목, 동행자 계약, 조기 종료, 상담 요청. 수신, 법무팀 변호사. 지훈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갔다. 다은은 그의 시선을 따라 화면을 보았고 곧바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훈은 말없이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제가 너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거리를 둬야 한다고. 그래서 계약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다은은 절박하게 손을 뻗었지만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러났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동안 두 사람이 쌓아온 작은 다리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훈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잠시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방을 나섰다. 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다시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이 복도를 벗어날 때 눈바람이 문틈 사이로 들어와 차갑게 스쳤다. 그는 처음으로 이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방에서 홀로 앉아 고민했다. 그녀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이메일도 진짜였다. 두 가지 사실이 충돌하며 그의 마음은 혼란 속에 빠졌다.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그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를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덜 남길지 모른다고. 그는 단정히 짐을 싸서 집을 나오기 위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와 함께 들려온 것은 다은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가지 마요. 문 앞에 서 있는 그녀. 비틀거리는 발걸음, 눈물로 가득한 얼굴. 그리고 흔들리지만 분명한 두 다리로 서 있는 윤다은. 지훈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이 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예고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윤다운은 차가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앓은 실내복 위에 걸친 담요는 눈발을 막기엔 너무나 부족했고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두 발은 단단히 바닥을 딛고 있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녀는 지훈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지훈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그녀의 존재는 낯설고도 절실하게 다가왔다. 며칠 전만 해도 침묵과 거짓 속에 숨었던 사람이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용기 있는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더 감싸주었다. 예, 나왔어요.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이 떠나는 게 더 아플 것 같아서요. 다운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 말은 계산도 방어도 없는 진심 그 자체였다. 지훈은 그 순간 모든 혼란이 멈추는 것 같았다. 오해와 두려움, 상처와 거짓 사이에 있던 마음이 다운의 그 한마디에 균형을 찾았다. 그날 밤, 다운은 다시 휠체어에 앉지 않았다. 비틀거리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나온 그녀를 지훈은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진심을 말했고 서로의 과거를 들려주었다. 사실 나도 숨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훈이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혼자 남겨졌을 때 너무 무력해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다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당신의 편지를 읽었을 때 그게 느껴졌어요. 당신도 어딘가 무너진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다른 부서진 사람 옆에 진심으로 앉을 수 있다는 걸. 그들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거짓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요한 시간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SNS에 어느 익명의 계정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 것이다. 한지훈, 전직 배달원 출신이 신화그룹 상속녀와 동거 중. 재벌가 이미지 메이킹에 동원된 가짜 사랑 스토리. 짧은 시간 안에 게시물은 퍼졌고 곧 여러 연예 매체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다운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각종 루머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신화그룹 본사도 발칵 뒤집혔다. 이사회는 윤강호 회장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기업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압박을 가했다. 윤 회장은 직접 양평 별장으로 향했다. 다은과 마주한 아버지는 오랜만에 분노의 참 목소리를 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자료나 신화그룹을 이런 식으로 망신주는 게 내가 말한 자기 삶이나. 다은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건 제 선택이에요. 제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사는지는 제 인생에 속한 일이에요.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너는 이 회사의 후계자야. 내 사생활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기나 해. 그게 문제예요. 아빠, 저한테 한 번이라도 딸로 대해본 적 있어요. 저는 항상 후계자였고 전략이었고 이미지였어요. 단 한 번도 제 감정은 고려된 적 없었어요. 윤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지훈이 다은 곁에 섰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에 벌어진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다은 씨에게 한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내가 뭔데 감히. 그냥 그녀가 혼자 울고 있을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에요. 분위기는 무거웠다. 하지만 그날 이후 윤 회장은 별장을 떠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지훈의 어머니가 부산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뇌졸중, 위급한 상황이었다. 지훈은 급히 병원으로 내려갔다. 다은은 조용히 그를 따라 부산까지 갔다. 호화로운 차도, 조용한 경호도 없이 단지 여느 딸처럼, 여느 연인처럼 병실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지훈의 어머니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은은 매일 병원에 머물렀다. 지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이분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도 웃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주세요. 지우는 그런 그녀를 멀리서 바라보며 다시금 느꼈다. 이 사람은 상처받은 자신을 구한 사람이라는 것을. 며칠 뒤 지훈의 어머니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첫 마디는 희미한 웃음과 함께 나왔다. 네 여친 참 곱네. 잘해라 우리 지훈아. 그날 밤 다은과 지훈은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그들이 처음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본 그날처럼. 이런 풍경 나 태어나서 처음 봐요. 나도 서울이 아닌 곳에서 누군가랑 이렇게 걷는 건 처음이에요. 둘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이. 그러나 이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신화그룹은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은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 걸어서 세상의 한가운데로 나가겠다고. 그리고 곧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서울 한복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뒤엉켰다. 신화그룹 본사 1층 로비, 공식 기자회견장이 된 이곳은 전날부터 전국에 관심이 쏠려 있던 중심이었다. 수많은 질문과 루머, 억측이 쏟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같은 궁금증을 안고 있었다. 윤다은은 정말 재벌 상속자의 자리를 버리고 한지훈을 선택한 것인가? 곧 무대 위로 윤다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검정 원피스에 간결한 자켓 차림이었다. 굳은 표정도 화려한 연출도 없었다. 다만 담담한 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신화그룹 회장의 딸 윤다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터졌다. 다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했다. 저는 작년 교통사고 이후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받았고 한동안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 사람이 바로 한지훈 씨입니다. 그는 제 곁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묵묵히 제 옆에 앉아 있었고 제가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저는 오늘부로 신화그룹의 후계자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저 스스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삶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제가 선택한 사람은 제 삶을 연민으로 바라보지 않고 존중해준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제가 다시 걸었듯 저도 누군가의 삶의 작은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누군가는 여전히 냉소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윤단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재벌가 딸이라는 수식어에만 갇히지 않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 조용한 동네의 작은 미술 교실 앞 손수 페인트 칠을 마친 간판에는 다은 미술 교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아이들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 다은이 꿈꾸던 바로 그 삶의 시작이었다. 한지훈은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작은 출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처럼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엮는 일. 두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았지만 함께 걸을 수 있는 길 위에 있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호텔이나 궁전 같은 장소는 아니었다. 다은이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공간 한쪽, 창문 가득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방, 가까운 친구들과 동네 주민 몇 명,
그리고 지훈의 어머니가 참석한 소중한 자리였다. 결혼식에서 지훈은 짧은 인사말을 했다. 다은 씨는 제게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은 씨가 가고 싶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로를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 사람은 제가 앉아 있을 때 옆에 앉아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함께 앉아주고 함께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다은의 선택을 두고 여전히 말이 많았다. 누군가는 그녀가 미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지훈이 운이 좋았다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선택했다는 사실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그들에게는 아이가 생겼다.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특별했다. 어느 날 다은이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을 때 아이가 물었다. 엄마, 얘 아빠는 배달하던 사람이었는데 엄마랑 결혼했어. 다은은 잠시 멈춰 섰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내가 걷지 못할 때 나를 끌어올리려 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 앉아 있어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세상에 몇 안 되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나도 나중에 그런 사람 만날래. 다은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햇살 아래를 걸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찾고 싶었던 삶은 거대한 성공도 화려한 주목도 아닌 바로 이 순간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지훈과 다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은 조금 덜 외로울 것이다. 그들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간다. 서로의 옆에 조용히 앉아주며 때로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